총 300분 BBQ 치킨 세트를 또 푸짐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시고요. 이벤트에 꼭 응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의도 5번 출구에서 진행하는 KBWM 스타자문단과 함께하는 온라인 웹세미나 금쪽 같은 내 노후에 참석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KB국민은행 WM투자자본부 곽재혁 수석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은퇴 후에 내 삶이 어떻게 될 거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보통 저희 구독자 연령층들이 아무래도 40대 그리고 좀 50대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다른 연령층들에 비해서는 노후 대비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올해 웹세미나는 특별히 은퇴 노후라는 주제에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웹세미나의 주제는 금쪽 같은 내 노후라는 테마로 2회차에 걸쳐서 여러분들 지금 찾아뵐 예정이고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노후 대비도 전략이다. 과연 연령대별 은퇴 준비의 핵심 포인트는? 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입니다. 해당 주제에 대한 전문가 강연을 먼저 듣고 그 이후에 현장에서 전달받은 사연들을 바탕으로 우리 지금 같이 참석하신 전문가분들의 다양한 솔루션들을 이제 공유하는 그런 자리를 가져볼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좀 저희가 참석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또 이벤트들을 준비했는데요. 먼저 시청자분들 중에서 무려 300분들께 저희가 드리는 BBQ 치킨 세트를 또 푸짐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시고요. 지금 하단에 이벤트 참석하는 방법이 이렇게 기재되어 있을 겁니다. 이 영상 아래 하단 참고하셔가지고 이벤트에 꼭 응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오늘 참석하신 전문가분들을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은퇴 노후 설계 관련돼서 우리나라에서 최고라는 수식어가 붙은 바로 트로선 자산운용 연금포럼의 강창희 대표님 자리하셨습니다. 아주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제가 노후 설계 이런 거를 좀 하기 시작한 지가 한 10몇 년 되는데 이 좋은 자리에 와서 말씀드리게 돼서 아주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각 분야별로 또 좋은 조언을 해주실 저희 그 KB스타자문단의 대표 전문가분 두 분 모셨습니다. 세무 쪽에 저희 절세 맛집 주방장으로 유명하신 저희 그 대표 세무 전문가 이호용 세무사님, 그리고 또 이제 저희 스타자문단의 스타 오브 스타시죠. 부동산 최고의 전문가 박웅갑성님도 같이 자리하셨습니다. 두 분 간단하게 이제 인사하고 자기소개 순서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요리를 하는 건 아니고요. 이 세금 정보를 여러분들 입맛에 맞게 전해드리는 5번 출구 절세 주방장 이호용 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부동산의 풍향계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람이 이쪽으로 불지 저쪽으로 불지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안개 속에 나름대로 기준이 되고 여러분한테 이제 지침이 되고 싶은 전문가고요. 부동산 쪽에 풍향계가 되고 싶다 그러셨는데, 그럼 어디 제갈공명처럼 우리 저 구독자님들이 좀 좋아하시는 바람을 좀 이렇게 일으켜 주실 수 있을까요? 오늘은 주로 노후, 은퇴 쪽으로 부동산과 좀 접목을 해볼 거고요. 퇴직할 나이가 별로 얼마 안 남았는데, 그래서 자꾸 이제 우리 강 대표님 이렇게 강연이나 말씀을 많이 들어보는데, 오늘 강의가 어느 때보다 좀 주목이 되고 좀 계속해서 좀 이렇게 살이 되고 피가 될 수 있도록 잘 경청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은퇴 노후에 좀 그 포커스가 맞춰진 또 새로운 또 부동산의 시각들 우리 저 구독자님들께 오늘 또 전달드린다니까 오늘 많이들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순서로 우리 강창희 대표님의 모두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0세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제 뭐 노후 대비는 사실 뭐 이제 선택이 아니고 이제 필수라고 뭐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이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아직까지는 노후에 대해서 다들 막연한 두려움들은 가지고 계시지만은 막상 이렇게 여쭤보면은 다들 아직 나는 좀 준비가 부족한 것 같아. 이런 분들이 사실 거의 태반일 겁니다. 지금부터 귀를 잘 기울이셔가지고 과연 나의 현재 상황은 어떠하며, 그리고 나의 현재 상황에서 나의 연령대에 맞게 어떻게 노후를 준비하면 좋을지 한번 꼭 확인해 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창희 대표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순서로 우리 강창희 대표님의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트러스턴 자산운용 연구포럼의 대표를 맡고 있는 강창입니다. 온라인 웹세미나 금쪽 같은 내 노후 제1편으로 노후 대비도 전략이다. 과연 연령대별 노후 대비 핵심 포인트가 뭔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느 회사에 퇴직 예정자분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한 일이 있습니다. 강의가 끝나니까 한 분이 회사 측에 그 의견이랄까 불만을 얘기하는데, 이런 식의 교육을 10년쯤 전에 마누라하고 같이 듣게 해주었어야지, 내일 모레 퇴직인데 언제 준비하란 말이냐, 권한은 마누라가 다 갖고 있는데 내 말 안 듣는 마누라는 누가 설득하는 말이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100세 시대에는 퇴직 후에 30년 40년 후반 인생 행복해야 되는데, 그 준비를 퇴직 직전이나 퇴직해서는 늦는다는 겁니다. 이 20, 30대부터 그런 준비를 해나가야 되는데,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20, 30대 회사 출발과 시작 동시에 해야 될 길이 뭐냐? 이 100세 시대에는 몇 억의 노후 자금보다도 중요한 게 세상 떠날 때까지 최소 생활비 정도를 이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 준비를 시작을 20, 30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100세 시대에는 이 자산 관리, 노후 자금이 필요한데, 그것도 퇴직하고 나서 되는 게 아니라 20, 30대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자산 관리 원칙에 대한 공부를 20, 30대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요, 더 중요한 게 뭐냐, 100세 시대에는 뭔가 오래오래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기 몸값을 높이는 인적 자본 투자를 20, 30대에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40대가 되면은 이제 건강에 슬슬 신호가 옵니다. 건강 리스크를 관리를 시작해야 되고, 또 그때 자녀들이 초등학교 고학년이 대부분 되기 때문에 이때 자녀 리스크 관리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50대가 되면은 퇴직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우리나라 가정은 빚이 많지요. 대부분이 부동산이지요. 그래서 뭐냐, 이 가계자산 구조 조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퇴직하고 나서도 그게 돈이 되는 일이든 이 사회공헌 활동이든 취미 활동이든 뭔가 일에 대한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준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 30대 직장 생활 시작과 동시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연금인데요.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하면 노후자금을 몇 억 원씩 들고 있는 나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세상을 떠날 때까지 최소 생활비 정도를 공적 사적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준비된 사람이죠. 여기요, 그 일본의 내각부라고 하는 데서 물어봤습니다. 주요국에 65세 이상 고령자 대상으로 당신의 노후의 주 수입원이 뭡니까? 미국, 일본, 독일 선진국 사람들은 예, 연금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비율이 60 내지 90%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연금으로 최소 생활비 준비한 사람이 누구냐? 선생님, 공무원, 군인 일부밖에 없기 때문에 22%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나라 노인분들은 뭘 먹고 살았을까? 여기 1980년도만 해도 자녀의 도움이다, 이게 대답한 게 72%입니다. 근데 그 사이에 14%로 줄어버렸어요. 안 도와줍니다. 몇 년 지나서 이 조사 다시 하면요, 우리나라도 자녀의 도움을 받는다는 비율이 미국처럼 0.7%, 일본처럼 1.9%, 독일처럼 0.4%, 선진국 어느 나라도 자식이 부모의 주 생활비를 도와주고 있지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뭐냐, 이제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회사 시작, 생활 시작과 동시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겁니다. 부부가. 예를 들어서 가정주부가요, 의무는 없지만은 한 달에 9만 원씩 최저금액 30년을 이미 가입하면 세상 떠날 때까지 53만 7천 원씩 받습니다. 물가 오르면 늘어납니다. 남편 거 값주면 절대 굶을 염려 없죠. 직장인은 퇴직연금, 1인 기업, 자영업자 다 세제 받으면 들 수 있으니까. 그걸로 모자라니까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이라도 개인연금. 이 100세 시대에는 이 세 가지를 삼층연금이라고 하죠. 삼층연금으로 최소 생활비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 준비를 20, 30대 하는 거고, 이게 바로 노후 준비라는 겁니다. 엄청난 게 아닙니다. 그러면 나는 이거 준비 못한 채로 퇴직했는데 이제 와서 어떡하지?
그러면 살고 있는 집, 고향의 땅 과감하게 은행에 맡겨놓고 생활비 받아 쓰다가 갈 때 정산하는 겁니다. 주택연금, 농지연금입니다. 어떤 분은 그러시죠. 에이, 그래도 갈 때 자식한테 집 한 채는 주고 가야지. 근데 생각해 보세요. 100살에 가면서 자식한테 집 줘봐야 그 자식 70살이거든요. 뭐 하겠습니까?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이 노후 대비로 자산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냥 재테크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재테크가 아니면 돈 버는 기술이 아니라 금융자산은 저축상품과 투자상품으로 나눠진다. 이것부터 확실하게 공부를 해줘야 됩니다. 저축해서 돈 모으자, 투자해서 돈 모으자 뜻이 비슷한가 보다? 아닙니다. 상반된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저축의 뜻, 아껴서 모으다. 은행에 예금하는 거, 지급액이 확정된 보험에 드는 거. 저축상품을 사시면 늘어나는 속도는 느리지만 원금이 깨지는 법에 맞습니다. 왜? 금융기관이 운용의 결과를 책임져 주기 때문에. 귀찮으시면요, 금융기관이 갖다 맡기면 예금처럼 책임져 주는 상품은 저축상품, 책임 안 져주는 상품은 투자상품. 이거라도 외워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 투자의 뜻은 뭐냐? 가능성을 믿고 자금을 투하하다. 주식, 채권, 선물, 옵션, 펀드, 보험 중에서도 변액보험, 연금 중에서도 변액연금. 그럼 잘하면 돈을 벌어요. 잘못하면 원금도 깨먹습니다. 리스크가 따르는 상품. 그러면 어떤 돈으로 투자를 해야 되느냐? 단기간 내에 써야 될 자금은 따로 마련되어 있고, 그러니까 비투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시장에 장기간 묻어둘 각오가 되어 있고, 비상사태가 오더라도 놀라지 않고 참고 기다리겠다는 각오가 되어 있는 돈. 우리나라 지금 동학개미 2, 3년 얼마나 붐이었는데 딱 이 반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재작년에 제가 보고 놀란 게 우리나라 20대 남성 투자자의 이 주식 매매 회전율이 6,800%라는 겁니다. 이게 회전율이 뭐냐? 1년에 몇 번을 사고 파는가? 100%면 한 번 사고 판 겁니다. 6,800%면 1년에 사고 팔고 68회전. 거의 일주일에 2번 정도. 그럼 아마 꿈에도 나타날 겁니다. 또 회사에서 일하다가 그거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투자에는 원금을 깨먹을 수 있는 리스크가 따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요, 많은 분들이 예금 통장에 돈 넣어놓고 있다가 이제 주가가 오른다 그러면 이제 주식 투자하러 갑니다. 그리고 떨어져서 손해보면 아이 나쁜 놈들. 그러고는 팔아가지고 손해보고 다시 예금에 집어넣습니다. 이걸 왔다 갔다 하는 게 우리나라의 문제인데, 저는요,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냐? 금융자산을 용도별로 3개의 주머니에 나눠 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첫째가 뭐냐면 생계용 주머니. 6개월 이내에 쓸 돈, 애들 학자금 낼 거. 이거는 언제든지 꺼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축상품, 예금에 주로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돈은 저축주머니, 생계용 주머니라고 그러죠. 이거 필수 주머니입니다. 그 다음에 노후에 대비해서 한 달에 얼마씩이라도 꾸준히 돈을 투자상품에 운용해서 모아가는 주머니, 자산형성 주머니입니다. 예를 들어서 퇴직연금, 그러니까 이게 바로 자산형성 주머니에 속합니다. 그래서요, 생계용 주머니와 자산형성 주머니는 필수 주머니입니다. 꼭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요즘 많이 하고 있는 게 뭐냐? 어디 좋은 정보 들어서 샀다 팔았다 하는 거. 그걸 트레이딩 주머니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냐? 확률은 반반입니다. 벌 수도 있고 깨먹을 수도 있고, 오락한다는 기분으로 돈 벌면 폼나게 쓰고 깨먹으면 에이 오락했으니까 됐지 뭐. 그래서 갖고 있는 재산의 10% 이내, 아무리 많아도 20% 이내에 넣어놓고 오락하는 기분. 이것이 없어지더라도 내 인생에 금이 가지 않을 정도. 이렇게 나눠서 자산 관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저축 주머니와 오락용 주머니, 트레이딩 주머니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게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꼭 가져야 될 게 자산 형성 주머니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퇴직연금이죠. 그 다음에요, 많은 분들이, 젊은 분들 특히 투자 자금이 없으니까 빚 얻어서 비투한다고 그러죠. 그러고보다는 매달 얼마씩 목돈을 만드는 이 적립이 투자해야 됩니다. 근데 적립이 투자의 위력을 아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한 달에 10만 원씩, 1년에 120만 원, 10년에 1200만 원을 적립식으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주식형 펀드에 집어넣습니다. 시작할 때 10,000원에 시작했습니다. 근데 시작하자마자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해가지고 5년 동안 떨어져서 2,0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5년 후에 회복이 시작해서 10년 후에는 10,000원이 됐습니다. 근데 매달 10만 원씩 집어넣었죠. 그러니까 펀드를 산 가격이 이때도 다 다릅니다. 1,200만 원 원금이 들어갔는데 10년 후에 평가액이 얼마일까? 질문하면요. 원금에 시작해서 2,000원 떨어졌다가 다시 10,000원 돌아왔으니까 그냥 1,200만 원 근처에 있겠지. 아닙니다. 2,41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2,000원 이때는 5주를 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쌀 때 많이 샀기 때문에. 이게 바로 적립식 투자의 위력입니다. 이 위력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적립식으로 재산을 모아가는 그런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20, 30대 또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몸값 높이를 노력해야 됩니다. 지금요, 옥스퍼드 대학의 마틴 스쿨이라는 데서 고용의 미래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2033년이 되면요, 현재 있는 직업의 47%가 사라질 거라는 겁니다. 지금요, 옛날에 그렇게 좋던 회사들이 망한 회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기업의 라이프 사이클이 짧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직업이 사라지고 생기고 사라지고 생기고 그때 상황에 맞게 내가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몸값 높이는 노력, 그 노력을 20, 30대 해야 된다는 겁니다. 퇴직하고 나서도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이 젊은 사람들이 일을 뺏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냐, 젊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거나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하려고 하지 않는 일,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게 좋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지금 우리나라가 창직의 시대를 맞고 있다. 생각지도 않은 직업이 막 생기는 시대입니다. 저도 50년 전에 이 업계에 들어올 때요, 50년 후에 노설계라는 걸 하면서 밥 먹고 살지는 꿈에도 생각 안 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을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투자 교육, 그다음에 뭐 펀드 투자의 방법, 그다음에 투자 교육, 그다음에 노후 설계 교육.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들은 회사에서 자기가 하고 있는 일과 미래의 직업을 생각해 가지고 뭔가 앞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를 끊임없이 생각해 보는 그런 창직의 시대를 맞고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 직업관에 대해서 소신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경상남도 거창고등학교 유명하지요. 강당에 있는 직업선택 10계명이라고 있는데 아주 웃기는 계명인데 제가 50년 경험해 보니까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 중에 서너 개만 말씀드리면, 월급 많이 준 데 가지 마라. 이제 월급은 회사가 주고 나라가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남다른 주특기가 있어가지고 적은 금액이라도 회사를 옮겨서라도 오래오래 다녀야 됩니다. 100세 시대는. 남들이 몰려가는 데는 절대 가지 마라. 요즘 대기업 입사 경쟁률 300대 1, 400대 1 그난리 치는데요. 그 대기업에 40대 후반에 명퇴하고 난리잖아요. 제일 마지막에 부모와 마누라와 약혼자가 결사 반대한 데는 무조건 가라. 거기만 틀림없다. 근데 제가 50년 가까이 직장생활을 해보니까 이 말이 맞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소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요, 이제 40대가 되면요, 자녀 리스크 관리를 시작해야 되는데, 자녀 리스크, 자녀가 왜 위험해? 위험해요. 아들이 사업해서 실패, 신용불량돼, 손 내밀어. 우리나라 정서에서 안 도와주고 못 빼거든요. 우리나라는 다 큰 자식이 부모한테 얹혀 사는 걸 캥거루라고 그러죠. 우리나라의 캥거루가 얼마나 있는지 아십니까? 작년에 조사 자료를 보니까 314만 명이 20세 이상 성인 중에서 생활비를 부모한테 의존하고 사는 성인이 314만 명, 전체 성인의 7.5%. 30대, 40대만 65만 명이래요. 근데 캥거루가 이 말 들으면 열받는데요. 왜? 캥거루는 짐승인데 신통하게도 지 새끼를 딱 1년 보호하고 쫓아버린답니다. 사람은 끝이 없잖아요. 일본의 35세에서 44세까지 10년 인구가 1895만 명인데 그중에서 결혼 안 하고 부모한테 얹혀 사는 기생충적 독신이 295만 명이래요. 부모가 돌아가시면 어떤 일이 생기냐? 직업이 있는 친구는 그나마 괜찮은데 없는 친구들이 더 많거든요. 부모 사망 신고 안 하고 몰래 연금 다 먹거나 아니면 극빈자로 전락한다는 거예요. 영국에서는 키퍼스, 부모의 노후 자금을 갉아먹는 자녀들. 그러니까 몇 억이 있어봤자 노후 자금이 이 자녀 리스크에 걸려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 리스크 관리를 시작해야 되는데 주요국 중에서 자식한테 들어가는 돈을 가장 많이 퍼붓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거든요.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은 게 과외비죠. 제가 조사해봤는데 재작년에 서울의 40대 후반의
맞벌이하는 커플 3커플을 인터뷰했는데 그중에서 과외비를 제일 덜 쓰는 집이 이 집인데요. 맞벌이에서 1억을 버는데 그중에 3,360만 원을 과외비로 쓴대요. 그러면 언제 저축합니까? 먹고 살아야 되고. 과외비라는 게 뭐냐면 위탁교육이거든요. 이제부터 돈을 들이더라도 자식들이 이 창직의 시대, 직업이 사라지는 시대에 스스로 생각해서 찾아갈 수 있는 상상력,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을 키우는 그런 공부를 돈 들이더라도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애들한테 중요한 게 뭐냐면 자립교육입니다. 영어 수학보다 더 중요한 게 자립교육이죠. 그래서 자녀한테 자립교육을 시키는데 그 3가지입니다. 첫째, 행위의 자립. 내가 머물고 간 자리를 누가 와서 치우면 안 돼요. 회사에서도 저 친구가 한 일은 믿음직스러워 하나 누가 와서 다시 한번 봐야 돼요. 행위의 자립이 안 된 사람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 의식의 자립. 우리나라처럼 남의 눈에 대해서 미치는 나라가 없거든요. 남의 눈에 종속되지 않는 의식의 자립이 되지 않으면 앞에 말씀드린 이런 내용이 불가능합니다. 세 번째가 경제적 자립. 남한테 베끼지 않도록 이 자립교육을 우리 애들한테 시켜야 애들도 행복하고 내 노후도 행복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요, 우리나라는 다 아시는 것처럼 갖고 있는 재산이 부동산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는 재산이 꼴 부동산입니다. 그 부동산 값이 비싸니까 주요국 몇 개 나라 중에서요, 이 가구당 순자산을 계산해 봤더니 우리나라가 프랑스, 일본보다도 많아요. 부자예요. 근데 부동산이 80%, 미국, 일본은 부동산이 30%, 금융자산이 70%. 앞으로 부동산이 계속 오르면 상관없지만 혹시 일본과 같은 집값 하락 현상이 나타날 때 어떤 일이 생길까?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산 구조. 제 친구가 동경 수도권에 살고 있는데 28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집을 크게 살지 않지요. 그 아파트를 1984년도에 우리 돈으로 계산해서 1억 2천만 원에 샀습니다. 그게 쫙 올라가지고 일본 집값이 제일 비쌀 때 1991년 3억 6천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지금 거기 살고 있거든요. 우리 돈으로 3천만 원, 4천만 원에도 안 팔려요. 팔아봤자 1년 생활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 친구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냐? 여기 일본에 각 가정에서 갖고 있는 저주택군지 부채 비율입니다. 제일 높을 때는 20, 30대 179%. 그때는 빚밖에 없어요. 왜냐? 그 사람들은 이 30년, 40년 월부로 집을 사기 때문에 집 사고 나면 빚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를 현역 시절에 계속 갚아가지고 퇴직할 때가 되면 빚이 5%밖에 안 남아요. 거의 없어요. 제 친구도요. 나는 빚도 없고 뭐 애들 집 있으니까 여기서 살다 죽으면 되는 거지. 집값이 떨어졌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빚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요, 이 비율이 제일 높을 때가 30대 131%. 근데 보다시피 줄질 않아요. 우리 매일 신문에 가계부채 말이 많잖아요. 퇴직할 때가 돼도 83% 빚이 그냥 있습니다. 혹시 10년 후, 20년 후 우리나라도 일본과 같은 집값 하락 현상이 나타난다면 우리나라의 하우스 푸어는 얼마나 많아지겠는가. 그래서 가계자산의 구조조정, 부동산 비중을 줄이고 그 다음에 가계부채를 갚는 일. 이것이 50대 할 일이고요. 그 다음에 뭐냐? 퇴직 후에 나서 할 일입니다. 우리의 노후에, 퇴직 후에 3대 불안이 뭐냐면 첫째가 돈입니다. 둘째가 건강, 셋째가 외로움. 다 그렇죠. 이 3대 불안을 해소하는 최선의 방법이 뭐냐면 돈이 되는 일이든 이 사회공헌 활동이든 취미 활동이든 소일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소일거리가 있어야지 부부간의 갈등도 없습니다. 결혼하고 20년 이상 된 그 중년 황혼의 비율이요, 1990년도만 해도 전체 이혼 건수의 5%밖에 안 됐어요. 2020년에는 전체 이혼 건수의 37%가 중년 황혼이혼이에요. 남편이 현역으로 있는 동안은 남편의 세계와 아내의 세계가 분단된 세계에 살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30년 만에 만나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고 그래요. 그래서 이혼도 하고. 그래서요, 부부간의 갈등을 줄이는데도 일이 중요하다. 그래서 뭐냐? 가장 확실한 노후 대비는 평생 현역이다. 이런 마음의 준비를 하고 퇴직 후에도 할 일의 준비를 50대, 60대 퇴직하기 직전에 해야 된다. 이것이 연령대별로 볼 때 노후 준비의 핵심 포인트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강창희 대표님의 강의 정말 잘 들었습니다. 주제가 딱딱할 수 있어요. 좀 딱딱할 수 있는데 또 이렇게 좀 중간중간에 좀 재밌는 해외 사례도 좀 들어서 이렇게 쉽게 설명해 주시다 보니까 역시 왜 아직까지 우리 대표님께서 이 분야의 최고 인기 강사신지 확실히 느낄 수 있는 그런 좀 좋은 계기였던 것 같아요. 일단 지금 대표님께서 뭐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대표님 강의를 듣고 나서 우리 그 이호영 세무사님하고 우리 박운갑 박사님도 좀 그 소감이라든지 아마 느끼신 점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대표님 강의 중에 자녀 리스크 이게 좀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도 이제 퇴직하고 은퇴 생활 중이신데 내가 우리 부모님의 리스크가 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했고요. 저도 그 생각했어요. 그렇죠. 또 한편으로 나도 나중에 은퇴 생활 해야 되는데 우리 자녀들이 내 리스크가 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도 같이 했고 이게 생각해 보니까 여의도 5번 출구 주 구독층이 40대 50대라고 하셨잖아요. 이거 우리 애들한테도 꼭 보게 해야 됩니다. 자, 우리 아들 딸 내가 링크 보낼 테니까 5번 출구 구독 좀 해라. 알았지? 저희 애들한테 한마디 해요. 너희들도 꼭 같이 봐. 예. 그다음 우리 저는 오늘 돈 주머니를 세 개로 나눠서 관리하라. 저는 이게 가슴에 엄청나게 와 닿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락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근데 누구나 인간들은 다 도박 본능이 있거든요. 가령 뭐 옛날에 노인정에서 10원짜리 고스톱 이게 도박 본능이거든요. 아니면은 뭐 경마를 하든지 아니면 복권을 사는 기성세대뿐만 아니라 MZ세대들에게 과연 내가 하고 있는 게 이게 과연 투자냐 아니면 오락이냐 도박이냐 이걸 저는 분명하게 구분을 하지 않으면은 저는 나중에 큰 위험이 닥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주머니를 세 개로 나눠라. 이게 참 이해하기 쉽고 좋은 말인데 세 개로 나눌 만큼의 돈이 없는데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기도 하거든요. 대표님 이거는 뭐 자금이 많고 적고하고 그건 꼭 문제가 상관없이 아니죠. 예, 성격에 따라 갖고 나누더라는 얘기고. 그다음에 자산형성 주머니는 처음에는 하나도 없겠죠. 그러니까 그걸 모아가는 거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가령 뭐 1,200만 원은 이걸 뭐 도박을 하든 투자를 하든 어떻게 보면 크게 뭐 실패하더라도 뭐 내 인생에 뭐 큰 장애가 되지 않는데 문제는 이 금액이 올라가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게 1,200만이 아니라 뭐 2천만 원, 3천만 원 아니면 뭐 2, 3억이 되었을 때는 이걸 구분하지 않으면은 내가 나중에 노후에 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어려움을 당한다. 아까 시간이 없어서 그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제가 옛날에 어느 자산운용사의 대표를 할 때 저희 회사에 미국인 고문이 있었는데 학교 다닐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어머니가 제법 유산이 있었는데 지금 말씀대로 주머니를 제대로 나누지 않고 잘못 관리해가지고 크게 어머니도 고생하라고 자기들 고생을 했대요. 그래서 이 자기는 필생업을 투자자들이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다는 건데 그 대표적인 게 용도별로 세 개의 주머니에 나누어서 관리하라. 근데 우리나라는 아까 말한 트레이딩 주머니와 이 생계형 주머니만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자산 형성 주머니를 갖고 있는 분이 거의 없거든요. 그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동안 왜 그 금융기관들이 통장에다가 목적이나 이름을 쓰는 그 부기를 이렇게 정리하고 있던 것도 좀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통장 쪼개기. 그렇죠. 이거는 이제 트레이딩 통장이야. 그리고 이거는 우리 자녀의 뭐 소중한 뭐 학자금만의 통장이야. 분명하게 목적을 심어줘서 거기에 대한 것들을 잘 지켜나가도록 헷갈리지 않도록 두 분 말씀까지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이번 주제와 관련해서 사연들 한번 살펴보고 이에 대해서 이제 각자 좀 어드바이스를 좀 고민해보는 좀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좀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첫 번째 사연 주신 분이 송파 쪽에 거주하시는 47세 A씨라는 분이 주신 사연이에요. 이제 사실 연령대별 노후 준비에 있어서는 아마 지금 이 사연자처럼 40대 후반, 50대 초반 이분들이 제일 크게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죠? 이거 완전 제 얘기 비슷한 것 같아요. 딱 지금 우리들 얘기이기도 해요. 맞아요. 예. 그래서 더욱더 지금 관심이 가는데 어떤 사연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업 계열사의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이전에는 노후에 대해서 별로 고민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올해 임원으로 승진하지 못한 이제 50대 초중반의 선배들이 명예퇴직 공고와 더불어서 하나둘씩 퇴사하는 것을 보면서 은퇴 후에 대해 많은 고민이 들었습니다. 최근 가장 큰 고민은
결혼 후 유산을 하고 나서 스트레스를 받은 아내가 12년 전쯤 다니던 회사를 그만둔 이후부터 생활이 갈수록 쪼들린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대학 동기들에 비해서 급여가 많은 편인데도 말이죠. 맞벌이 하는 친구들은 퇴직 후에도 걱정이 없어 보이는데 전 죽을 때까지 일만 해야 되나 싶은 막연한 불안감도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은퇴 후에 남양주나 가평, 용인 같은 데서 전원주택을 지어서 생활하고 싶기도 한데 이를 위해서 나중에 어느 정도의 비용을 준비하면 되는지도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현재 저의 상태가 원하는 노후 대비에 어느 정도 미치는지 또 그리고 무엇이 추가로 더 필요한지 궁금한데요. 우리 전문가님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사실 제가 볼 때도 아마 40대, 50대 그 외벌이 직장인들이다 그러면은 뭐 누구나 좀 고민할 만한 내용이 아닌가 싶어요. 예. 뭐 사실 저도 이제 좀 외벌이다 보니까 이게 약간 좀 동화되는 느낌도 있는데 물론 뭐 우리가 이제 직장인들 중에서 좀 이렇게 승승장구해서 임원이 되는 경우는 좀 달라진다고도 하지만은 삼성전자 같은 데 보면은 뭐 직원 200명 중에 임원이 한 분 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이제 지금부터는 우리가 이제 이 A씨의 사례에 맞게 우리가 각자 좀 전공에 맞게 이제 이렇게 코멘트를 좀 드려야 될 차례 같아요. 먼저 제가 이제 그 연금하고 은퇴 설계 관련해서 먼저 아무래도 코멘트를 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첫 번째로는 이제 배우자분이 현재 지금 전업주부라고 그러셨는데 연금을 얘기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공적연금에 좀 보충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아시다시피 우리가 그 국민연금 그러면은 보통 사업장 가입자와 그다음에 이제 지역 가입자로 나눠져 있는데 18세부터 60세까지 이제 무조건 의무 가입이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보면은 이제 납부를 예외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일까요? 군대 가시는 분. 군인, 학생, 그리고 이제 저 주부님들. 예, 딱 지금 우리 A씨의 사모님 같은 경우가 지금 아마 해당되는 경우 같아요. 예. 이제 보통 이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임의가입 제도라고 해서 내가 지금 소득은 없지만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신청을 해서 임의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이때 임의적으로 내가 소득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소득은 없지만은. 그게 최하 100만 원부터가 가능하고요.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연금보험료율 9%를 곱하면은 월 9만 원씩 낼 수가 있는데 이게 제가 보니까 상당히 또 파워풀한 게 이 월 9만 원을 10년 동안 불입을 하고 나중에 이제 평생 연금을 탈 수 있는 금액이 현재 가치로 18만 8천 원 정도더라고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5년만 타도 본전이에요. 제가 한번 또 궁금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만 50세에서 60세까지 이 주부님이 불입을 하시고 5년 있다가 65세부터 85세까지 이제 이걸 타게 되면은 4배 정도 타시게 되는데 연 12%짜리 적금 가입한 거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적절하게 이제 이용을 하는 게 맞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우스갯소리로 내가 비록 직장 생활은 외벌이 한다고 힘들었지만 연금만은 맞벌이 하자. 이제 이런 얘기들도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이제 그 가입을 과거에 했다가 보통 이제 육아 때문에 그만두신 경우들 많잖아요. 추후 납부라고 해서 내가 그 빈 기간 동안에 현재 신고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한 10년치는 내가 일시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한 1,08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을 내가 일시에 납부하고 매월 18만 8천 원 정도를 내가 이제 더 업시켜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도 있고요. 물론 이제 기초연금을 이제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은 이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전체 국민연금 수급액이 46만 원을 넘어가면은 이게 좀 감액이 될 수도 있긴 있어요. 뭐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중견 직장인들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더 유리합니다. 아마 그 기초연금 관련돼서 얘기들 많이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죠? 이게 국민연금이 낼 때는 세금처럼 많이들 느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안 내고 싶어 하시는데 막상 나중에 퇴직하고 연금에 필요한 시기가 되면 자식보다 낫다 또 이런 말씀들 하시는 거 보니까 연금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 그 사례자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집값이 시가로 한 12억 정도라고 얘기를 주셨더라고요. 그러면은 공시가격으로 아마 9억 원 정도가 좀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가지고 1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저희가 이제 주택연금으로 나중에 활용해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은퇴 설계를 받아보시다가 내가 공적연금 또 그리고 가지고 있는 그 현금을 연금화 시켰을 때 그래도 좀 내가 생각했던 그 생활에 모자란다. 그러면은 이제 주택연금 제도를 활용해서
내가 이것을 좀 보충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보통 보니까 이제 한 60세 되셨을 때 이제 주택연금 신청하면은 주택 가치가 1억이라고 감안할 때 월 21만 원, 70세일 때는 한 31만 원 정도 나와요. 그럼 사실 이제 뭐 이거를 이제 정기금 이자로 놓고 보면은 2.6%, 3.6%라니까 낮아 보일 수 있는데 일단은 평생 거주가 보장된다는 게 어떻게 보면 또 이제 또 좋은 장점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네요. 아까 대표님 강의해 주실 때도 이 3층 연금 준비가 부족한 분들은 이거 활용하면 좋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연결이 되네요. 아까도 잠깐 대표님 그 강의 중에 그 집을 한 채 줘야지라는 그런 강박관념을 많이들 가지신다 그러셨는데 이 주택연금에 대한 시각도 많이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예를 들어서 지금 부모 세대들은 많이 태어났는데 120만 명 정도 태어났는데 이 지금 뭐 금년에 20몇만 명 태어난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두 채씩 집 물려받거든 애들이.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자녀 세대한테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 오히려 그 자녀들한테 손 벌리지 않고 그 주택연금 가입해서 쓰는 게 자녀를 위해서도 본인을 위해서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부담감 혹은 거부감이 있다면은 이 집을 월세로 놓는 것도 괜찮아요. 아까 양평인가요? 양평 가평에 전원주택을 짓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 집을 월세로 놓고 뭐 양평 가평에 전원주택을 뭐 비싸게 안 짓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걸 월세를 받을 수는 있는데 이 집을 어떻게든지 간에 캐시플로우로 바꿀 수 있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집을 막 팔고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렵다면은, 그러니까 그거는 선택입니다. 뭐 주택연금을 하시든 아니면 제가 하나의 대안으로 드리는 뭐 그걸 월세로 받든 그거는 본인의 어떤 선택이신데, 전원주택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저는 배우자의 동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대부분 전원주택이 좀 보면 남자들의 로망이기도 하잖아요. 요사이 거기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예, 이분은 이제 베이비 부모는 아니시고 사실상 이제 X세대신데, 베이비 부모의 꿈이 이제 나이 들어서 이제 교회에 뭐 전원주택 짓고 이제 가겠다, 뭐 살겠다 이런 거였는데, 요새 트렌드는 뭐냐면요. 최근에 울산 지역에서 베이비 부모를 대상으로 이렇게 조사를 했어요. 근데 그 결과 은퇴를 하더라도 대도시의 아파트는 처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아파트를 다 처분하고 다 싸들고 이렇게 기촌을 하는 어떤 경향들이 강했는데, 요새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MZ세대들이 이제 선호하는 이런 대도시의 어떤 대단지 아파트는 그대로 놔두고 시골에 작은 집을 이렇게 마련해서 도농 간의 이중 생활이라고 그래요. 멀티 해비테이션 혹은 세컨드 하우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설사 짓는다고 하더라도 실속형으로 지으셔야 돼요.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요새 뭐 건축비가 많이 오르긴 했지만 이것저것 다 해서 3억 원이 넘어서면 안 됩니다. 저는 더 낮게 차라리 농가주택 같은 걸 하나 그냥 아예 빌려라. 그거보다 더 좋은 거는 저는 그냥 한 달 살기로 어떤 그 전원에 대한 어떤 그런 욕망 있잖아요. 니즈를 해결하는 방법도 좋지 않느냐. 그러다가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정착을 할 때에 뭐 유형 자산을 매입을 하든지를 결정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거는 너무 서둘러서 부동산을 유형 자산을 매입하지 마라. 노후의 이제 꿈이잖아요. 버킷리스트 같은 건데 이제 여기 대해 가지고 우리 지금 박원갑선님께서 상당히 또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신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저 우리 화면 시청하고 계실 우리 A 씨께서는 꼭 참고하셔서 가장 도움 중요한 되실 것은 겁니다.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배우자의 동의. 그리고 가사노동을 누가 할 거냐, 누가 짠디를 뽑을 거냐. 요거까지 같이 생각하셔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더욱더 현실적으로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거들고 싶은 거는 그분이 47세인데 적어도 앞으로 10년 정도는 이 돈을 버는 일을 하신다는 생각을 들고, 우리나라 평균 퇴직 연령이 40대 이상 직장인이 체감하는 평균 퇴직 연령이 51.6세라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직장에서 더 오래 일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그 노력을 해야 될 건가 그쪽에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지금 말씀대로 귀농 귀촌은 하고 싶으면은 부부간에 합의가 돼 있는가가 첫째고 내가 그 귀농 귀촌에 맞는 체질인가 제가 사실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가지고 귀농 귀촌한 사람들의 그 수기나 이런 걸 많이 읽어봤는데 도중에 후회하고 돌아온 사람이 많아요. 그럼 그것도 집져놨다 그다 다 그냥 뭡니까 헛투자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귀농 귀촌 문제는 천천히 생각해 보시고 당장 한 10년 정도는 어떻게 일을 해서 직장에서 버틸 수 있을까 여기에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역시 윤덕이십니다. 제가 고민을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만약에 진짜 제가 외곽에 가서 진짜 전인택을 짓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제 배우자가 세상을 떠나면 어떡할까. 다시 저는 대도시 아파트 생활하러 다시 올라올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딱 그러니까 저는 그때부터 정신이 바짝 이렇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경험을 말씀을 드린 거죠. 그러니까 퇴직할 때쯤 되면 50대 후반 이 정도니까 아직 팔팔하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은데 대개 가서 들어가서 70대 중반쯤 되면은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미리미리 생각해요. 왜냐면 100살까지 살아야 되니까. 당연히 맞습니다. 중요한 포인트, 우리는 70, 80이 끝이 아니고 앞으로 100세, 120세를 대비해야 된다는 부분에서 아직까지 우리에게 남은 미래는 많다는 부분들. 그 관점에서 이런 주택의 어떤 선택이라든지 주거 환경의 선택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들을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우리 이호영 성무사님도 아마 우리 A 씨한테 좀 드리실 만한 조언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국민연금이 세금은 아니지만 세금처럼 느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퇴직 후에 또 이렇게 느끼시는 큰 항목이 건강보험료입니다. 그래서 이 소득이 줄어들거나 없는 상태에서 이 건강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법, 이걸 좀 고민을 하셔야 되거든요. 우선 이제 피부양자 자격을 얻어서 건강보험료 안 내시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이 피부양자 자격을 요약해보면 5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최근에 엄청 힘들어졌다고 그러던데. 네네. 이 조건을 한번 보시면요. 이 소득 요건 3가지, 재산 요건 2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열거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피부양자 자격은 날아가는 거예요. 소득 요건 중에 첫 번째가 연간 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거고, 두 번째는 과세 대상 사업소득 금액이 1원 이상 조금이라도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과세 대상 소득이. 근데 이 경우에 이제 사업자 등록을 안 한 경우 주택임대 사업자는 이 적용을 안 해주는데 사업자 등록을 안 했다면 연간 500만 원까지는 허용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잘 또 놓치시는 경우가 있는데 본인 기준 말고 본인의 배우자가 이 소득 1번, 2번 조건에 해당되면 자동으로 자기도 이제 이 탈락이 돼버리는 이런 조건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산 요건에는 재산세 과세 표준 합계액이 5억 4천에서 9억 사이이면서 동시에 연간 소득 1,000만 원이 초과하면 또 이 자격을 상실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재산세 과세 표준이 9억 원을 초과하면 자격을 또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례자분 같은 경우에는 공시가격이 대략 9억 정도 되는 시가 12억 주택이 있다고 하셨고 국민연금을 월 130만 원 받으신다고 했으니까 이 자격 요건 중에 4번 요건에 해당이 돼서 피부양자 자격이 날아갈 상황이신 거예요. 아직 시기는 좀 남았지만 그래서 만약에 이 주택을 처분하고 이 시골의 주택으로 갈아탔다고 하면 조건은 갖출 수 있지만 앞서 말씀해 주신 배우자의 동의나 다시 또 이 복귀하려는 이런 걸 감안해서 결정을 하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한 가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부자들만 이 세금 때문에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인생사에서 이 지출이 따르는 거에는 다 세금이 연결이 돼 있으니까 나도 세금 같은 이런 것들을 꼭 점검해야겠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사실 아까 지금 잠깐 말씀드린 내용들 중에서 우리가 보통 보면은 이제 비과세나 분리과세 소득을 갖다 적용받을 수 있는 그런 금융 상품들이 사실 여러모로 유리하잖아요. 소득세나 이제 건강보험이나 여러모로 유리한데 특히 지금 여기 사례자분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3층 연금을 준비해야 되는데 조금은 그 사적연금에 대한 그 준비가 아까 800만 원 적혀 있었는데 좀 이제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에 지금 이 부분들을 좀 더 보충해 나가는
좀 저축력이 생기면 이 부분들을 더 보충해 나가는데 좀 더 신경을 쓰시면 어떨까 싶고, 아까 그 말씀드렸던 사적연금 중에 이제 IRP나 연금저축 같은 것들이 지금 현행으로는 어쨌거나 건보료에도 도움이 되는 게 맞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같이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준비된 또 다른 사연 한번 살펴볼까요? 이번에는 조금 젊은 30대 여성 사연자의 이야기입니다. 은퇴 준비를 빨리 시작하셨네요. 근데 아까 우리 40, 50대보다는 조금 시간적인 여유는 있다고 봐야겠죠. 경기도 남양주에 사시는 그 37세 B 씨께서 주신 사연입니다. 저는 현재 학원에서 국어 강사를 하면서 월 300만 원 가량 수입을 올리고 있고요. 3살 연상의 남편은 10년 전부터 카페를 운영해 왔는데 목도 좋고 자리를 완전히 잡은 덕에 매월 600만 원 정도의 순수입을 꾸준히 내고 있습니다. 둘이서 맞벌이를 하다 보니 경제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은 매년 말 통장 잔고를 정리하다 보면 생각보다 돈이 모이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은근 걱정이 됩니다. 인근에 살면서 대신 아이들을 챙겨주시는 시어머니 용돈과 큰아이 초등학교 진학 이후에 많이 늘어난 사교육비 부담이 너무 크네요. 안정된 직장이 아니다 보니 저나 남편 둘 다 앞으로 이 일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되고요. 과연 노후에 안정된 생활을 누리기 위해서 현재 재무 상태도 점검받고 역시 우선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이 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커가는 아이들을 위해서 마련해 두면 좋은 것들이 어떤 건지도 한번 들어보고 싶고요. 덧붙여서 한동안 집값이 폭등을 하다 보니 고민만 하다가 집을 아직 장만 못했습니다. 계속 집을 사야겠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최근에 또 집값이 빠져도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하겠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라는 사연이었고요. 사실 뭐 지금 누가 봐도 뭐 열심히 사는 맞벌이 부부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좀 자영업이나 이 학원 강사라는 직종이 조금 고용의 안정성이 떨어지잖아요, 그죠? 워낙에 요즘 또 경쟁이 치열해지고 하다 보니까 뭐 흔히 말해서 이제 그 3가지 이제 은퇴하고 나서 그 망하기 제일 뭐 쉬운 직종이 무슨 뭐 커피숍, 뭐 치킨집, 뭐 이런 얘기를 뭐 피자집 이런 얘기를 하는데, 참 이런 차원에서 아마 우리가 그 B 씨의 고민에 대해서 또 이제 각자 전공에 맞게 좀 어떻게 코멘트를 드려야 될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제가 이제 연금하고 좀 은퇴 설계적 측면에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지금 900을 이제 부부가 수입을 내시고 그 중에서 지금 보면 한 850이 이제 지출을 나가다 보니까 사실 흑자율이 지금 10%가 안 돼요. 너무 낮다는 생각이 들고요. 보통 이제 저희 같이 개인 재무학을 이렇게 또 공부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은 왜 우리 사람의 라이프 사이클이 젊을 때는 자금 잉여기, 나중엔 자금 부족기로 가잖아요. 자금 잉여기에서 각 연령별로 보통 적절한 흑자율, 그 정도는 내가 축적을 해야만 자금 부족기에, 그러니까 우리 대표님 말씀 맞다나 이제 노후 파산을 막을 수 있는 적정 저축률이 보통 보면은 이제 그 미혼이면서 부모님과 같이 이렇게 같이 주거할 때는 한 70%까지도 보고 있고요. 이제 그다음 부양가족이었을 때는 50%, 지금처럼 부양가족이 있을 때는 그래도 한 20%는 넘겨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변동지출 중에서 좀 줄일 수 있는 것들을 좀 잘 찾아서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자영업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고용의 안정성이 좀 떨어지다 보면은 사실상 그 공적 연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직장에서 지원받기도 쉽지 않고 하다 보니 직장 다니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연금 자산을 미리 준비하기가 힘든 게 사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내가 스스로 알아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IRP라든지 연금저축 같은 사적 연금들을 활용해서 좀 최대한 이 부분들을 채워나갈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더욱더 이런 자영업자분들일수록 더욱더 이런 부분들에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많이들 오해하시는 게 IRP나 연금저축 같은 것들을 가입해서 내가 이제 뭐 연말정산할 때 보통 혜택 받고 하는 게 연말정산이다 보니까 이제 그 직장인들만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좀 오해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엄연히 이거는 이제 종합소득 세액공제이기 때문에 우리 사업소득자들도 다 동일하게 종합소득만 있으면 이제 적용받을 수 있는 거고, 또 최근에 우리 세무사님 그 올 2023년도 세법 개정안 보면 또 이런 연금저축 받으시는 분들 또 연말정산 받을 때 혜택도 좀 더 늘었다 그러죠. 그렇죠. 이제 한도를 조금 더 높게 잡아주는 이런 개정안이 올라가 있죠. 12월쯤에 원안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최대 IRP 같은 경우 7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었는데 이게 이제 또 900만 원까지 또 늘어난다 그러니까 절세와 또 자산관리, 연금자산 축적 이 3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이런 사적연금들 좀 더욱더 챙겨서
증식을 하는데 한번 신경을 써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혹시 그 국민연금이 이제 납부가 안 된 납부 예외 기간이 있을 수 있는데 또 그런 경우에는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추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고민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세 분 전문가들께서도 나름대로 조언 주시고 싶은 게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우리 이호영 수석님은 지금 뭐 세금에 대한 고민이 크게 있으신 상황은 아닌데 뭐 내 집 장만을 지금 고민하신다고 하니까 내 집 장만의 꿈에 젖어서 이 간단한 팁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생각보다 좀 있습니다. 뭐냐면 집을 살 때 잔금일을 6월 1일 전으로 하냐 아니면 그 후로 하냐에 따라서 세금이 또 몇백만 원 날아갈 수가 있어요. 집을 사고 나면 재산세라는 걸 내고, 집이 많으신 분들은 종합부동산세도 내게 되는데 이 세금을 내는 기준일이 6월 1일 현재 소유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내가 살 때는 6월 1일 뒤로 잔금을 치르면 그해 재산세, 종부세는 내가 안 내도 되는 거예요. 쉽게 조정할 수 있는 시기인데 이걸 몰라서 세금을 더 내는 일은 없었으면 하고요. 참고로 한 시세 9억 정도 나가는 집 기준으로 재산세가 한 110만 원, 12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아냐 모르냐로 돈 100만 원이 그냥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6월 1일 기준이 보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건강보험료 이제 산정할 때 재산 기준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그죠? 상당히 중요한 날짜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다음 우리 박운갑 박사님. 분양을 받으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근데 이제 구체적인 내역이 없어서 제가 일반적인 말씀만 드릴게요. 일단 통장을 보셔서 청약 통장 그 가점이 있잖아요. 가점이 한 60점 근처에 된다고 그러면은 일단은 아마 올해하고 내년에 아마 주로 상계 신도시나 주변에 통장을 쓸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쪽으로 한번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결국은 이제 집값이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세 만기가 이제 곧 될 겁니다. 근데 전세 보증금이 6억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6억이면은 내 식구가 사는 아파트를 충분히 고향 주변에서는 마련할 수 있을 겁니다. 문제는 이제 언제 사느냐 이게 이제 제일 다 궁금한 근데 내용이죠. 생각보다 이게 타이밍을 딱딱 맞추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보통 전세 보증금을 빼서 내 모아놓은 돈하고 합쳐서 집을 살 수밖에 없거든요. 중요한 것은 가격 메리트예요. 뭐 가격이 별로 안 빠지면 굳이 뭐 집을 살 필요가 없죠. 얼마 정도 빠지면 사면 좋겠다라고 좀 찍어주실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주로 고점이 언제냐면요. 작년 4분기입니다. 4분기 평균 거래가격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이렇게 고점에서 거래된 거는 착시 현상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 4분기 평균 거래 가격으로 해서 제 생각에 수도권은 한 30에서 한 40% 정도 떨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많이 떨어진 데는 50%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극단적인 것보다, 왜냐하면 내가 전세를 살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바로 타이밍을 이렇게 재기가 어렵습니다. 이걸 한 단지만 보지 마시고 내가 가고 싶은 지역을 좀 넓게 잡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건매물을 잡으려면 동으로 보면 한 10군데 정도, 아파트는 한 30곳 정도로 잡으셔야 돼요. 건매물이 생각보다 없습니다. 출퇴근도 또 감안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생각보다 그렇게 반경이 넓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붕어 낚시 하기보다는 그물 낚시를 하시는 거예요. 아시죠? 어렸을 때 그물 낚시 해보셨어요? 예, 저는 이제 형들 할 때 좀 맛있게 먹기만 해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그물 낚시를 제가 한 10년 동안 했어요. 그래서 그물 낚시는 이 붕어 낚시하고 다릅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낚시 바늘을요 한 20개를 걸려 놓습니다. 그러면 훨씬 더 확률이 높잖아요. 대상 지역을 넓게 잡으면은 그 중에 내가 원하는 매물을 잡을 수 있다. 감사합니다. 예. 옛날 추억을 또 이렇게 또 회상해 가면서 거기서 또 이렇게 하나의 팁을 또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그물 낚시. 부동산도 발품이다. 좀 비슷한 맥락 같아요.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 혹시 대표님, 예. 혹시 뭐 저 이 B 씨한테는 좀 조언해 주시고 싶습니까? 뭐냐면 남편분이 자영업을 하시잖아요. 네. 그게 불안하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셀러리맨도 자영업 시대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지금까지 많이 고생하셨겠지만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가 하고 싶을 때까지 할 수 있으니까 그게 오히려 앞으로는
자영업 하신 분들이 유리하게 된다는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게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초등학교 다니고 그러는데 그 사교육비로 많이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직업이 사라지고 생기는 시대이기 때문에 애들을 돈을 들여서 사교육을 시키는데 수동적인 그냥 외우는 애들을 키우지 말고 좀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애를 키우는데 좀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얘기예요, 그죠? 예. 창의적인 교육. 맞습니다. 창의적인 교육. 지금까지 말씀 주신 내용들 역시 또 우리 B 씨는 물론이고 아마 우리 세미나 참석하신 그 30 세대 분들한테도 아마 또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아요. 이야기를 좀 나누다 보니까 벌써 끝났다 싶을 정도로 시간이 금방 갔어요. 아쉽지만은 이제 여의도 5번 출구 웹세미나 금쪽 같은 네노의 일부 시간이 이제 여기서 좀 마쳐야 될 것 같아요. 가리천정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더라고요. 이게 뭔가를 보니까 이제 목이 마를 때 우물을 파는 게 사실은 이제 이미 늦었다는 얘기를 의미합니다. 왜 우리 비슷한 얘기 하잖아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완전히 늦은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예. 사실 이제 이번 세미나 참석하신 많은 분들이 슬슬 노후 준비해야 되는데 뭐 다음에 하지 라는 이런 좀 막연한 생각에서 벗어나서 좀 지금 당장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또 그것들을 어떻게 실행할지 계획을 한번 세워보자는 계기로 오늘 이 세미나가 마련된 거니까 여러분들 노후 준비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강창희 대표님, 오늘 혹시나 좀 더 많은 조언을 받고 싶어하는 구독자들을 위해서 내가 요거 한마디 정도는 더 포커스를 두고 싶다는 게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결국은 주어진 상황에 맞춰 사는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 지금 이 저성장 결핍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 고성장 마인드, 고성장 체질에 많이 지금 익숙해져 있는데 이제 앞으로 오는 세상은 달라진 세상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주어진 상황에 맞춰 사는 능력, 그게 어떻게 보면 자립 능력이라고 생각한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현실적으로 좀 자신의 어떤 그 상황을 좀 인지하고 설계하고 그래서 이제 계획성 있게 살아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이호영 세무사님하고 박은갑 박사님도 오늘 좀 수고 많이 해주셨는데요. 역시 또 각자 또 우리 참사진 소감들하고 한번 말씀 주신 내용들 중에서 좀 포커스 둘 만한 내용들 다시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호영 세무사님부터 먼저. 모든 사람이 피할 수 없는 것 두 가지. 하나는 죽음이고 하나는 세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노후 준비 얘기하는데 갑자기 또 왜 세금 얘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경제활동하는데 늘 따라 붙다 보니까 이 세금을 무시하셨다가 금쪽 같은 내 노후 자금이 이 생각지도 못한 세금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주의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걸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집을 바라볼 때 저기 얼마나 가격이 오를까? 여기보다 저기에서 어느 정도 캐시플로우가 나올까라는 쪽으로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주택연금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저는 월세라는 개념에 좀 더 주안점을 둬야 된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 심리학을 좀 공부를 해보니까요. 월세를 받는 사람은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고통을 덜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본손익과요, 임대료를 합산하려는 바이어스, 이른바 편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월세를 든든하게 받고 있으면은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다른 갭 투자자들보다 훨씬 심리적으로 고통을 덜 느낀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파트를 바라보는, 집을 바라보는 안목을 저기는 월세가 나오는 공간이라는 식으로 생각을 바꾸라.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자산에서 현금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하라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 전문가분들이 다 공통적으로 왜냐면 생각하시는 나이 것 같아요. 들어서 내가 월급에서 캐시가 안 나오니까요. 그래서 이제 금중의 어뜸이 황금도 아니고 백금도 아니고 연금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집은 곧 연금이다. 예, 이렇게도 맞습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의도 5번 출구 웹세미나 금쪽 같은 내 노후의 일부 시간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여의도 5번 출구에서 준비한 이벤트를 다시 한번 안내드리겠습니다. 2022 자산관리 웹세미나 금쪽 같은 내 노후 영상이 이제 2번 업로드가 될 예정입니다. 마음에 드신 영상 하나를 골라서 도움이 될 것 같은 지인들한테 블로그나 카페, 인스타그램, 그리고 뭐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단체방 여러 명이 속해 있는 이런 SNS에 공유를 해주시고요. 인증샷을 찍으셔서 그리고 아래에 있는 지금 아래 화면에 보이는 이벤트 링크에 기프티콘을 수령하실 정보하고 그리고 이미지를 올려주시면 총 300분 추첨해서 저희가 BBQ 치킨 세트 기프티콘을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이상 친절한 과프로의 곽재혁이었습니다.